안녕하세요. 역사에서 답을 찾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당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시간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큰별쌤 최태성의 무엇이든 물어보훈 세 번째 주제는 민주입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이승만은요, 어떻게 세 번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헌법으로는 대통령은 5년 임기로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승만은 그 세 번 연속 대통령이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 과정을 보면 늘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요, 모두 9번이나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늘 시험에 외워야 될 거리가 9개나 생긴 거죠. 고통스럽죠? 근데 이 바뀐 이유가 대부분이 권력을 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더 긴 미국도요, 헌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그런 겁니다. 자, 처음 대통령을 뽑을 때는요, 국회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방식. 그런데 6.25 전쟁 직전 꾸려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부정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국회에서 이승만 정부가 다시 선택될 확률은 적어지는 거죠. 바로 이때 이승만 정부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에는 이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6.25 전쟁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이 이 시기에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승만 정부는요, 바로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찰, 군인 동원해가지고요, 국회를 포위하고 이 국회의원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결국 개헌안은 통과가 되었고요. 이후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두 번 연임한 이승만 정부는 헌법에 의해서 더 이상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네, 헌법을 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유당과 이승만은 한 번 더 개헌을 시도한 겁니다. 주요 내용은요, 개헌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이 되겠죠. 개헌 당시 대통령의 연임 횟수 제한 철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에 한해서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자, 근데 이 개헌안은요, 의결 정족수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통과되지 못해. 부결! 그런데 이틀 후에 4.4 5입이 됩니다 라는 이 논리가 나오면서 부결된 게 다시 통과가 되네요. 개헌을 위해서는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 즉 136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4.4 5의 논리가 뭐냐면, 황당하게도 당시 국회의원 수인 203명의 3분의 1을 계산하면 135.33333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4.4 5입, 그러니까 반올림이에요. 반올림과 버림이에요. 4.4 5입하면 135.333, 0.3이니까 이거는 버림이잖아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135명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개헌안을 다시 통과시킨 겁니다. 헐. 그 결과 이승만은 횟수 제한 없이 앞으로 쭉 죽을 때까지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제3대
대통령의 세 번째로 또 당선이 된 겁니다. 3.15 부정선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6.25 전쟁이 끝난 뒤 경제난이 아주 심해졌고요. 이승만 정부의 이런 독재 정치가 이어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이 정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1960년도에 있었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서로 감시하도록 5명이 조를 이루어서 투표를 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합니다. 심지어는 미리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막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뭐야 이거 말이 돼, 이게 무슨 선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오릅니다. 이게 신문에 탁 나오면서 시위는 더욱 격렬히 확대됩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여기에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그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발포를 합니다. 이날만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죠. 시민에게 총을 쏘며 그들을 위협했던 이승만 정부. 이러니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드디어 4월 25일 대학 교수들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결국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은 하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4.19가 항쟁,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용어가 아니라 혁명, 4.19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나요? 4.19 혁명으로 부르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요, 일제강점기를 지나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배운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는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불의에 저항하며 일어났던 것이죠. 오직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독재 정권. 이를 통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권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겁니다. 결국 4.19 혁명으로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었고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의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단행이 됩니다. 이에 장면이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이른바 장면 내각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는 우리 현대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정부였습니다. 서울의 봄, 이게 봄에 일어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봄은 계절보다는 민주화의 봄을 뜻합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한 기간을 우리는 서울의 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희망의 봄을 기다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자리를 좀 잡나 싶었는데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 정치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합니다. 박정희는 이후 70년대 유신 헌법을 제정하는 등 이 여러 번 헌법을 고치면서 무려 18년 동안 집권을 하죠. 1979년 11.6 사태, 정말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살해되면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 유신체제가 끝나고
아, 이제 드디어 민주화가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기대를 했겠죠. 민주주의의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등 이 신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또 권력을 장악합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유신헌법 철폐, 비상계엄령 해제, 신군부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죠.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는요, 10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시위 진압을 위해 공수부대가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시위대가 자진 해산을 합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요, 멈추지 않고요,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5.18 민주화 운동은 그럼 왜 광주에서 일어났죠? 전라남도 광주에서는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전남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비상계엄 철폐, 신군부 퇴진, 유신헌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계속 이어나간 거예요. 1980년 5월 18일 신군부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해 이 시위대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고요, 시민과 학생들을 체포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광주 지역의 시위가 더욱 확산이 되었죠. 그러자 5월 21일 계엄군이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4.19 때도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이 계엄군에 맞섰죠. 그러자 계엄군이 교통과 통신을 차단하면서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치적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정부의 평화적인 협상을 요구하죠. 그러나 계엄군은요, 5월 26일 새벽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희생시킵니다. 근데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죠?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 신군부의 폭력성이 드러났고요, 여기에 저항한 시민 정신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이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역시 큰 영향을 끼치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로는요, 5.18 관련 각종 사진 자료와 사태 일지, 시민들의 선언서, 성명서, 기자들의 취재 수첩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 독재에 대항하면서 많은 시민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안타까운 희생의 시간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은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고요, 인권 기록물로서 인류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기록물로 평가받으면서요,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뿐만 아니고요, 4.19 혁명 기록물도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요. 왜 대학생이 경찰 고문 받고 죽어요? 치사. 자, 이 치사라는 거는요,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뜻이에요. 고문 치사란 고문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대학교에 입학해서 꿈을 펼쳐 나가야 될 이 한 청춘 젊은이가 고문을 받았을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이후 신군부 세력,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이 신군부 세력은요,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선거인단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선출하는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두환이 예정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전두환 정부의 이런 강압 정치가 이어지게 되면서 국민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 라고 하는 직선제 개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못 뽑았던 거예요. 아주 먼 옛날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두환 정부는요, 이런 국민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히려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을 체포해서 증거를 조작하면서 고문수사를 자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1987년 대학생 박종철 군이 경찰의 물고문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가 이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니까 그때 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축소 은폐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요. 민주화 시위는 더욱 고조가 되었습니다. 정권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에 대항해서 시민들도 함께 시위에 동참하면서 대한민국 전국에 민주화 열기가 번지게 된 겁니다. 넥타이 부대라는 말이 있던데 6월 민주항쟁 때 군인들이 넥타이를 차고 나왔나요? 넥타이 부대요. 그건 이제 군인들 부대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뭐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넥타이를 메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회사원을 뜻합니다. 민주화와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전두환 정부 어떻게 답했을까요? 전두환 정부는요, 이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 거부하고요, 개헌 논의 중단을 발표한 4.13 호환 조치를 발표합니다. 1987년에요. 기존의 헌법, 즉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호환 조치는요,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폭발됩니다. 대통령 우리가 뽑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니까 이것 봐라, 가만두면 안 되겠네. 국민적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 퇴진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생사를 헤매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에 전국 각지에서 호환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가 더욱더 확산됩니다. 6월 민주항쟁은요, 전국 각지에서 400만 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대도시뿐만 아니고요, 중소도시, 분 단위에서도 시위가 벌어집니다. 시위가 점점 확산되면서 학생이나 민주화 인사뿐만 아니고요, 넥타이 부대라 불린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여한 거예요. 또 상인, 농민 등도 이 함께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그럼 대통령 선거 방식은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토록 국민들이 열망했던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전두환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항복하게 됩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가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하죠. 이게 그 유명한 6.29 선언입니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선거와 5년 단임제 등 오늘날 헌법의 주요 내용이 담긴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87년 체제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월 민주항쟁은 시민이 평화 시위를 통해 군부 독재를 끝내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개헌을 이끌어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곧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뽑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선거장에 가시겠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손에 그 투표 용지를 쥐어주기 위해 그 뜨거운 광장에서 최루탄 맞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싸웠던 많은 시민들이 있었음을, 그들의 선물이 바로
그 투표용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역사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민주 무물타임 마치겠습니다.